문제부터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처음에 뒤에 거 두 개는 쉬웠고 뒤에 두 개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뒤에 두 개를 설명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시간부터 사회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오래전부터 리더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리더십은 무엇이며 어떠한 리더십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가 행해졌는데요. 자, 피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피들러는 리더의 업무의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를, 자, 업무의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리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성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소통 등을 중시하는 뭐가 있어? 관계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리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업무지향적인 거랑 관계지향적인 거. 그리고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황의 호의성. 저기서부터 정도까지가 상황의 호의성이죠. 자,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 업무 구조, 리더의 권한이라는 세 가지 변수로 인해서 결정된다고 봤대요. 자, 그래서 즉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일수록 업무가 명확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을수록 채용 및 승진에 대한 리더의 공식적인 권한이 클수록, 권한이 크다는 게 호의성이 높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권한이 클수록 호의성이 높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죠. 리더와부터 해가지고 공식적 권한이 클수록 뭐가 높다? 호의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호의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는데, 자,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는 뭐가 좋다? 업무지향적 리더가 좋답니다. 자, 다음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더 좋대요. 자, 그래서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적합성이다 라는 말에서 리더십에 대한 그의 관점이 드러난다. 자, 다음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 모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허시와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가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제시했답니다. 자, 그들은 구성원의 성숙도를 뭘로 구분했느냐?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로 구분했대요. 자, 그러면서 업무 성숙도는 뭐랑 똑같은 말? 역량이랑 똑같은 말이야. 자, 업무 성숙도, 즉 역량은요, 직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뜻하고요. 자, 다음 심리적 성숙도, 얘는 의지랑 똑같은 말이야. 적극성, 의욕, 자신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심리적 성숙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과업 행동과 구성원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관계 행동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리더십의 스타일을 4개로 나눴대요. 자, 리더는요, 지금 여기 어디 갔냐? 과업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거야. 자, 다음 구성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요 관계 행동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4가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업무 성숙도, 심리적 성숙도, 그 다음에 관계 행동, 과업 행동, 이렇게 4개로 나뉘는 거지. 그래서 이 4개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제 분류,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프 같은 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각 성숙도에 적합한 리더십을 제시했답니다. 그들은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는
높은 과업 행동과 낮은 관계 행동.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다면 높은 과업 행동과 낮은 관계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형 리더십이, 이게 지시형 리더십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의지만 높을 때는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높게 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코치형 리더십이. 자, 다음 역량만 높을 때는, 역량은 높은데 의지가 낮아. 그때는 다음에 한번, 역량이 높을 때는 낮은 과업 행동과 높은 관계 행동을 통해서 지시를 적게 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자,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지원형 리더십이. 지원형 리더십은 요거랑 같은 말이겠네요. 자, 다음 역량과 의지가 모두 높을 때는, 자,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 모두 낮게 해서 리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윈형 리더십이 성과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봤답니다. 자, 그래서 유연성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리더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허시의 말처럼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하는 리더의 자질이 드러납니다. 자, 이후 리더십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라고 본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누구의 이론? 번스의 이론입니다. 자, 번스는 기존의 이론들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이해타산적 관계, 즉 일종의 거래로 보고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으로만 보려고 했다는 점을 비판했대요. 그럼 기존의 이론들은 이런 거래적으로 이제 리더랑 구성원을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어떻게 해야 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거래적 리더십은, 왜? 잘했으니까 보상해, 잘못했으니까 처벌해,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다는 거야, 거래적 리더십은. 자, 거래적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고 규율을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 일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답니다. 자,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뭐 해요? 감시한다는 거죠. 또한 업무 역할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자, 근데 번스는 이러한 리더십을 뭐 했다? 비판했다는 거죠. 리더가 구성원에 무엇을 자극해줘야 되는데? 창의성을 자극해줘야 되는데, 거래적으로 리더십을 가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아니야, 리더는 창의적인 걸 끌어낼 수 있어야 돼.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반스의 입장에서는 뭐랑 뭐가 반대말인 거야? 거래적 리더십이랑 변혁적 리더십이 서로 반대말인 거야. 왜냐면 얘를 비판하면서 얘를 제시했으니까. 이해돼요? 자, 다음 보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구성원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다음, 멘토로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음, 개인적인 관심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관을 변화시킨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좋게 말하니까 개인적 관심과 조언이지, 이거 남이 듣기 싫어하는 관심과 조언을 계속 좀 그 꼰대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뭐 좋은 리더십이랍니다. 그는 리더 또한 구성원으로 인해 동기가 높아지고 변화할 수 있다고 봤답니다. 구성원을 통해서.
자,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변화적 관계라는 거죠. 아, 그래서 변혁적 관계라고 얘기했구나. 서로가 서로를 변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서. 자, 그래서 바스는 번스와 달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둘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기도 했대요. 얘네는요, 둘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위에까지가 바로 뭐야? 번스의 의견. 요 두 줄은 바스의 의견이겠네.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로크, 새로운 사람 나왔죠. 로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뭘 하게 만들어? 의도적인 노력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목표가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높아진답니다. 자, 또한 목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제시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대요. 다음, 대시와 라이언은 자기결정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거로 자,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적 동기가 부여된다고 봤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구성원이지만 리더가 아, 오케이, 내가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너가 한번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한번 해봐봐. 내가 결과 인정해줄게.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 뭘 느낀다는 거야? 이 내적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야. 야, 이거 나한테 맡겨줬는데 나 진짜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알겠죠? 자, 따라서 물적 보상은 내적 동기를 감소시킨답니다. 자, 그럼 이거 누구랑 반대 의견이야? 앞에 뭐 어디 있었어? 요거죠. 기존의 이론. 번스가 말했던 기존의 이론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존의 이론이 뭐였어? 거래적 리더십이었지. 자, 이게 거래적 리더십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거래적 리더십은 잘했을 때 상 줘야 된다, 보상 줘야 된다 이거고, 여기서는 뭐라 돼 있어? 물적 보상, 물질적 보상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뭘 하게 만들어? 내적 동기, 스스로 뭔가를 나서서 더 하게 만드는 걸 감소시킨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확실한 목표 제시 및 칭찬, 의사결정 참여 및 자율권 부여와 같은 것들이 내적 동기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줬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다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다송 풀었어? 자, 1번에 3번, 그 다음 2번에 4번, 그 다음 3번에 3번, 4번에 3번. 그죠?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 쉽죠? 자, 이게 결국은 상황의 호의성이라고 할 때 이때가 낮을 때, 이때가 중간일 때, 이때가 높을 때겠지. 맞죠? 호의성.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자, 낮을 때랑 높을 때는 뭐 한다고 했어? 이렇게 저기 A 여기 그냥 업무지향적. 업무지향적 같은 경우에는 낮을 때랑 높을 때가 뭐 할수록 좋다? 높을수록 성과가 잘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일 때 뭐 한다고 했어? 오히려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4번 봅시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말을 좀 바꿔줘야 되겠지. 그렇죠?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갑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 K는 얼마 전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구성원들의 대거 퇴직하여 자 대부분이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이들은 업무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뭐가 높다? 의지가 높다. 자, 그런데 아직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역량은 또 낮은 거야. 자, 그래서 아까 그 글 본문에 있었죠. 사람들의 의지는 높은데 역량은 낮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게 본문이 있었죠. 자, 다음 한편 을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 P는요 업무에 숙달된 구성원이 많아요. 그 말은 뭐야? 역량이 높다는 거죠. 자, 숙달된 구성원들이 매우 많지만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신감이 부족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된 상태다. 뭐가 떨어져 있다? 의지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갑은 각 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정하여서 제시했답니다. 을은 구성원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자, 목표 제시했고요. 다음, 구성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의사결정할 수 있을 때 내적 동기가 생긴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지. 기억나요? 누구였어요? 이걸로 가야 돼. 이름 뭐였지? 로크였네요. 자, 로크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거를? 내적 동기를 심어준다. 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구성원에게 추가 수당이라고 하는 보상을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해요?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하죠. 자, 기업 K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자, P 구성원들은 대부분 목표를 쉽게 달성했답니다. K는 달성하지 못했고 P는 달성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1번 선지, 아니 3번 선지. 자, 대시와 라이언은 기업 P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한 이유를요 을이 구성원에게 제공한 보상 때문이라고 여기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시와 라이언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바로 뭡니까? 보상은 오히려 뭘 떨어뜨린다? 보상은 내적 동기를 떨어뜨린다. 자, 그러면 봐봐. P그룹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걸 보고 대시와 라이언이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공한 보상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지금 이 대시와 라이언이 했던 말이랑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대시와 라이언은 뭐라고 했어? 보상은 오히려 내적 동기를 떨어뜨린다고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다? 5번이 되는 겁니다. 아, 5번이라는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114페이지 넘어갈게요. 할 게 많다. 여러분들 왜? 더워서. 나도 덥다. 혹시 추운 사람 있어요 지금? 없어? 바꾸죠.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정보 비대칭 상황 언제 했었어? 3주 전에 그 쌤이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지 않았었어요? 그 올해 6월 고3들이 풀었다고 하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저기 그
저기 뭐냐 AI 그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저희 광고 만들었을 때 책임지는 사람 책임 안 지는 사람 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그 지문이요. 요거 연계입니다. 요거 연계된 거야. 이 지문을 연계해가지고 그 지문을 만든 겁니다. 알겠죠? 그럼 뭐만 가져갈게요? 정보 비대칭 상황이랑 뒤에 나오는 역선택 문제 있거든. 그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그 두 개만 가져오고 나머지 내용은 싹 바뀌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읽으면서 도움되는 건 그런 거겠죠. 정보 비대칭 상황과 역선택의 문제가 뭔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읽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내용은 그냥 거의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독서는요, 여러분들 연계되면 대체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저기 딸기 안 들어간 딸기 사탕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맛이랑 향만 나요. 실제로 딸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알겠죠? 속도가 빨라지긴 해요. 그래서 참 계륵이죠. 과연 수능 특강 독서를 수능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면 좋긴 한데 시간이 넘쳐나면 하면 좋은데 문제는 고3은 이제 시간이 안 넘쳐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근데 알면 좋은 건 분명히 맞아요. 자, 한번 볼게요. 1문단.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문장 똑같이 첫 문장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아니 3주 됐는데 진짜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 물론 놀러가서 안 온 인간도 있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완전 정보 상태가 성립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가 원하는 정보를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수준이 다 다르잖아. 자, 그래서 정보 취득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 그러면 결국은 뭐 때문인 거야?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이것 때문인 거야. 정보 취득의 비용이 든다고. 그래서 경제 주체들은 뭘 가질 수밖에 없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 자,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이면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값비싸고 질 낮은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저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알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정보를 알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야? 이 거짓 정보나 또는 이제 이 정보 없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합리적인 선택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다송아! 벌써부터 시지 하고 논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자, 대표적인 비대칭 상황은요, 거래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비대칭이죠.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평소 성격을 아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보험 좀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해가지고 가져갔다? 근데 평소에 이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내가 그런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해줘야 되지? 가 힘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고객의 위험 수준을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쪽은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야. 안 좋은 고객을 우리 회사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저기 신호 위반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보험회사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정보를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역선택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랍니다. 자,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랑 거래하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역선택의 문제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자, 그럼 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전하는 사람이야.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다 보면은 사실 신호를 항상 다 지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맞죠? 또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위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오히려 저기서 사고 나버릴 때, 그럴 때는 위반하더라도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딱지 내가 떼이겠지만. 자,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면, 자, 평균적인 위험 수준을 알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호를 위반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또는 과속을 한다. 근데 이 가입하려는 사람은 한 달에 30번씩 신호를 위반한다고 생각해봐봐. 평균은 한 번인데. 근데 이 정보를 몰라. 모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순간 보험사는 어떻게 되겠어? 맨날 보험료 갖다 줘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준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은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 잘 보세요. 보험료가 높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가 낮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봐봐. 세상에 이 보험사에요. 한 달에 한 번 신호 위반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달에 15번 신호 위반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30번 신호 위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제일 위험해요? 30번이 제일 위험하겠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고는 누가 자주 나겠어? 이 사람이 자주 나겠지. 기본적으로. 맞죠? 그런데 평균이 15번이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15번 기준으로 봤더니 한 달에 10,000원이 적당해. 한 달에 10,000원씩 보험료를 내요. 자, 그럼 이 사람도 한 달에 10,000원씩 낼 거고요. 이 사람도 한 달에 10,000원씩 낼 거 아니야. 왜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낸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30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30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15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내는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값싸게 되는 거야.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위반하는 사람은 15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돈을 내게 되면은 나는 15번 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많이 안 위험하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내게 된다고.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 달에 30번씩 신호 위반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보험료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사고가 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2만원의 보험료가 보험사에서 이 사람에게 지급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씩 내잖아. 맞지?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데 이 사람에게 한 달에 2만원씩 갖다 줘요. 그러면 사실 누구 돈 갖다 주는 거야? 이 사람들 돈 갖다 주는 거거든.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건 원래 보험금을 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낸 보험금을 내가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전했던 걸 뭐 하는 거야? 내가 얻은 위험으로 받는 거거든. 보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제일 억울해? 이 사람이 제일 억울하겠지. 맞죠? 그러다 보면은 가입해요, 탈퇴해요? 탈퇴하겠지. 보험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야.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올릴 수밖에 없어. 보험료를 올리면 또 안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보험사에서 나가겠지. 다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의 이탈을 가속화나 악순환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고 보험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폭삭 망해버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안 해야 되느냐? 역선택을 방지해야 될 거 아니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뭐냐? 신호 발송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신호 발송이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 또는 상품에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서 학위, 자격증, 시험 성적 등의 교육 수준은요,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학력이나 이런 걸 따려고 하는 게 결국은 취업 문제 아니야?
그러면 취업 문제에서 더 높은 학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그 정도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은 거야? 나의 생산성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얼마나 내가 보급 인력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력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은. 그게 뭐야? 나의 신호인 거야, 신호. 내 학력 신호, 내 자격증 신호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신호를 바탕으로 이제 저기 회사들이 날 뽑을 때 조금 더 뭐 할 수 있는 거야? 더 좋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거야. 정보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 개인. 그러니까 취업하려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보고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가 누락돼요? 이 사람의 평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누락되잖아. 그러니까 뭐 자소서도 써라, 뭐도 해라 막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평소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도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자소서 이런 것도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신호 발송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고용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만약에 판단했다면,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는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로 자신의 생산성을 알리려고 하겠지. 왜? 고용주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고용주에게는 뭘 보여줘야 되겠어? 내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러면 자신의 생산성을 알려. 우리 고용자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면 신호는 우리가 발송했잖아. 그러면 이 발송한 신호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데요? 높은 임금이죠. 나 이 정도 경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연봉 보장해주세요 가 되는 거야. 자,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신호를 보냅니다.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비용은 누가 들였어? 정보가 없는 쪽이 비용을 들였어요? 정보가 있는 쪽이 비용을 들였어요? 정보가 있는 쪽, 정보가 많은 쪽이 비용을 들였지. 이거 이해돼요? 내가 대학교도 가고 뭐도 하고 한 학기 등록금 막 얼마 해가지고 비용 들였잖아. 그래서 학위를 딱 땄어. 이 학위가 바로 뭔데? 신호일 거 아니야. 이때까지가 내가 냈던 이 학비가 전부 신호야. 신호를 발송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관찰하여서 상대방의 특성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추론할 수밖에 없어. 아, 학교 이렇게 다녔구나. 출석률이 이렇구나. 대학교 성적이 이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런 성격이 있구나. 추론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거래하게 되면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가 성립되는데, 이를 신호 발송 균형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해가지고 최고인 사람을 뽑았어. 그러면 최고인 사람을 우리 입장에서 뽑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선택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다른 것들을 다 제치고 1등으로 뽑힌 사람이니까. 그렇죠?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이게 우리가 신호를 다 받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뭐 요건이 없는 거야. 자,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숨겨진 특성이 뭐 할수록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뭐 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했었는데, 이 질문도 여러분들 그 올해 저기 3학년 저기 시험 지문이었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비용 발생 비용이 낮아야 된다. 지윤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눈을 감니? 신기하구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이라고 칩시다. 내가 학력이 엄청 좋은데 이게 내 숨겨진 특성이거든. 근데 이거를 결국은 내가 학위를 따가지고 증을 만들어야지 이 신호를 발송할 수 있어. 맞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졸업장 만드는데 30억이 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2학기 다 했어. 졸업장만 있으면 되는데 졸업장이 30억 걸려요. 30억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졸업장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신호 발송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발송 비용이
높으면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려고 신호를 만들어야 돼. 신호를 만드는데 돈이 30억이 들어.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나는 아무리 숨겨진 특성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보여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숨겨져 있는 특성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그것의 발송 비용이 낮아야지 내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줘야지 고용주 입장에서도 보고 신호를 받고 오케이 이거 진짜 우수한 특성이는 내가 뽑을 게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러면 날 안 뽑아. 나 말고 다른 애 뽑았어. 나는 30억이었는데 쟤는 30억이 있었거든. 근데 쟤가 나보다 멍청해. 그러면은 저 사람 입장에서 멍청한 사람 뽑아가는 거잖아. 난 30억이 없어서 그걸 못했는데 그 사람은 30억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해봐봐. 이거 이해돼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여기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뭐 때문에? 발송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숨겨져 있는 이 특성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상대적으로 발송 비용이 낮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특성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맞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있죠. 가령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이 낮아야지 그러한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신호가 되는 거야. 나는 엄청 똑똑해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30억을 내야 돼. 근데 나보다 좀 멍청한 애가 있는데 얘는 30억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어. 그러는 순간 뭐야? 역선택의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 교육 비용이 낮아야지 이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제대로 된 기준이 되는 거야. 교육 그 비용이 낮아야지.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자,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신호 발송의 예시인 거야. 기업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전부 신호 발송의 예시다. 자,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뭘 해주는 거야?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A라는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 경쟁 회사에서 B라는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 완전 경쟁이야. 대체제야 서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진짜 이거는 5년 동안 절대 고장 안 난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어. 그런데 저 B 제품은 무조건 3년 안에 고장 나.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5년 무상 AS 오케이 해. 5년 안에 고장나면 내가 다 합쳐줄게. 근데 쟤네는 뭐해? 못해. 왜? 3년 뒤에 고장날 거거든. 내가 우수하다는 걸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보증기간으로 나타내는 거야. 신호 발송이죠. 그러면 이 신호를 누가 받는데? 그 물건을 구매하는 지윤아! 물건을 보내면 그 구매하는 구매자가 그 신호 발송을 받겠지. 맞죠? 자, 그러면서 뭐 알 수 있어? 와, 5년이나 AS 해준다고? 자신 있나 보네. 오케이, 나 이거 살게. 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긴 보증기간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는 거지. 야, 이 자신 있나 보네. 이러면서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요, 긴 보증기간을 제공하면 높은 보증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왜? 중간에 자꾸 무상으로 AS 해줘야 되니까 자꾸 돈 들어가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 어렵게 되는 거야. 긴 보증기간을 제공한 것은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신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편 정보가 부족한 쪽은 선별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위에까지는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뭐 하는 거야? 신호를 발송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정보가 부족한 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최대한 많은 신호를 어떻게 해야 돼? 골라서 내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필요한 것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선별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선별이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뭘 제공하느냐?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상대방이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해가지고 고객이
자신의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건강하다는 게 내가 미래를 갔다 와가지고 확실해. 그러면 나는 보험료 비싼 상품 선택하겠어? 싼 상품 선택하겠어? 싼 상품 선택하겠지. 그리고 보장 좀 작게 받아도 괜찮아.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나중에 사고 날 게 확정인 사람이야. 이 따위로 살다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장이 크게 되는 걸 선택하겠어? 작게 되는 걸 선택하겠어? 크게 되는 걸 생각하겠지. 그러면 크게 되는 거 당연히 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어? 비싸지겠지.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요? 안전하게 사는 사람과 위험하게 사는 사람의 차등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은 어차피 싼 거 가입할 거고, 이 사람은 어차피 비싼 거 가입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차등이 만들어지지. 이 불평등이 좀 해소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불평등이 해소되니까 어떻게?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인가 보다. 오케이, 보험료 비싸게 내세요. 가 되는 거지.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반응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가 높은 대신 보험금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호발송, 선별 이외에 역선택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평판 구축이라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지금까지 방법이 3개가 있었던 거야. 뭐 있었어? 첫 번째, 신호발송. 뭐야? 그렇잖아. 두 번째는 뭐야? 선별. 선택지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야? 평판 구축인 거죠. 자, 그럼 평판 구축은 어떻게 하는데?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는요, 좋은 평판을 구축한다는 거야. 자신의 특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야? 입소문이죠, 입소문. 야, 거기 물건 진짜 좋다고 소문났더라. 이게 지금 평판이잖아. 자신의 특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 이게 바로 뭔데? 평판과 관련된 거죠.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역선택의 문제에 제일 많이 빠질 때가 언제냐? 배달할 음식 먹을 때입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하면은 불알. 그래서 이런 리뷰 시스템이랑 평점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리뷰로 들어가서 일단은 사진 리뷰만 보기 누릅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다 보죠. 그리고 사람들 평가 내는 것도 보고. 이 중에서 이제 뭐도 갈라야 돼. 구라 같은데 하는 것도 걸러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리뷰 다 보고 배달하면은 1시간 넘게 걸리죠. 그래서 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배달을 시켜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싶어 라고 할 때 이런 평판, 구축되어 있는 평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돼 있다. 그렇죠? 자, 115페이지 볼게요. 문제 1번에 5번, 그 다음 2번에 5번, 그 다음 3번에 4번, 그 다음 4번에 5번, 자, 5번에 4번.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인데 아까 기억, 니은, 디귿 얘기했다. 그쵸? 얘가 신호 발송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뭐였습니까? 선별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평판이었죠. 자, 그럼 4번 선지에서 뭐가 틀렸는데? 기억과 니은은 이라고 할 때 기억은 신호고요. 니은은 선별. 자, 시간 시작 참여자에게 각각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역선택 문제 해결 방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라고 할 때 이 비용이요, 여러분들 저기 뭐냐, 다 다릅니다. 일단 기억의 비용부터 생각해 보면 기억은요,
자, 신호 발송 비용이 신호 발송 비용이 아니죠. 역선택 문제를 하지 않기 위한 비용인 거야. 그래서 역선택의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합니까? 신호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신호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장에 참여해 있는 이 각각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킵니까? 아니지. 왜 그런데? 이 사람은 자격증이랑 학위가 있고, 이 사람은 학위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 비용은 누가 더 많이 썼어? 이 사람도 많이 썼잖아. 동일한 비용을 발생하게 해요? 아니죠. 자, 그래서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오히려 찾아내기 힘듭니다. 자, 각각 서로 다른 비용을 들였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정보인지를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거야. 신호 발송은. 자, 그래서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선별도 마찬가지야.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선택지 주고 안전한 사람은 싸게, 그 다음에 저거 한 사람은 비싸게 이러잖아. 그러면 동일한 비용 발생시키는 거야? 아니지. 얘네도 뭐야? 비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업과 니은 모두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각각 다 다르게 비용을 발생시켜요. 자, 다음 니은 4번 봅시다. 4번은 뭐였냐면 아까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3번 문제 그 틀린 선지랑 4번 문제 저기 맞는 선지가 어느 정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4번이 정답이 5번인데 잘 보세요. 신호 발생 비용이 동일하다면 모든 구직자가 동일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신호의 정보 전달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면 신호 발송 비용이 동일하면 그러면 제일 좋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자, 모든 구직자가 동일한 신호를 보내면은 뭘 할 수 없어? 선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뭐 해야 된다고 돼 있어? 낮아야 한다고 돼 있잖아. 근데 낮아야 한다랑 그 다음에 높은 신호 그러니까 높은 뭐였냐?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숨겨진 특성이 더 우수할수록 발생 비용이 더 낮아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높고 낮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수할수록 신호 발생 비용이 다 낮아야 된다. 그러면 숨겨진 특성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숨겨진 특성이가 뭐야? 상대적으로 덜 낮아도 됩니다. 이게 꼭 동일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건 아니야.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자, 얘네들이 그러면 동일하지 않다는 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차등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차등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차등적이어야지 이 정보를, 신호를 발송받는 사람 입장에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100명이 지원했는데 100명이 서울대 졸업생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가를 건데? 그리고 서울대 졸업장 이외에 다른 신호가 아무것도 없어. 그게 다 동일해가지고 그것만 가져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를 건데?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신호 발송 비용이 아주 동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일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호 발송의 발송되는 신호의 특성이 우수할수록 쌓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담겨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요거만 좀 볼게요. 5번 보기에 있는 말. 자, 가입자 모두에게 운전 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게 바로 뭔데? 숨겨진 특성이죠. 근데 숨겨진 특성을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제출해달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알고 싶으니까.
알아야지 이거를 통해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숨겨진 특성을 보내달라고,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요구했다고 돼 있거든. 그리고 숨겨진 특성이 드러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건데? 신호 발송이라고 할 거거든. 자, 그러면 가입자가 신호를 발송했는데 제출하도록 요구받아서 제출했어. 그러면 자발적으로 했어? 아니면 강제로 했어? 강제로 했죠. 자, 지금 4번 선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자발적 신호 발송이라는 말이 있지. 뭐가 틀렸어? 자발적이 틀렸죠. 신호 발송은 맞아요. 근데 자발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야? 강제에 의해서 한 거 아니야. 가입하려면 무조건은 저기 뭐냐, 가입자 모두에게 운전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렇죠. 자, 그래서 자발적 신호 발송을 이끌어낼 수 없다 해서 자발적이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